저는 코큐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중요한 거 이거요. 천연 발효 공법으로 생산했다고. 뉴트릴라이트 거는. 그래서 체내 코큐텐과 동일한 구조다라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코큐텐을 골라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영양학자들 다 모아놓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을 한번 써보라고 했대요. 근데 단 한 가지 써보라고 했더니 공통된 게 이 코큐텐이었대요. 코큐텐은 사실은 젊음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왜 코큐텐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냐면, 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 세포에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에너지 공장이 있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 중에 그 미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는 애가 코큐텐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만든다고요? 에너지를 만든다고요. 코큐텐이 없으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만들면 쌩쌩하고 젊은 거고요. 에너지를 잘 못 만들면 비실비실한 거고요. 그래서 21세기는 YOUNG, 젊음의 시대다. 그때 주목받는 영양소가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이 코큐텐을 단 한 가지 먹는다 하면 코큐텐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약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서 드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이에서 나오는 코큐텐은 천연 발효 공법으로 만든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코큐텐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필요로 하는 함량이 한 100에서 120mg이래요. 근데 우리 코큐텐 세 알에 90mg을 먹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10에서 한 20g 정도는 식사 중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코큐텐을. 그리고 기능이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이 코큐텐이. 코, 콜레스테롤 중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 그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서 그게 혈관 벽에 쌓이면 그게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터져 나와서 죽상경화가 되고 그게 이제 혈관을 막아서 다시 혈관을 막아서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의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코큐텐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걸 3개월 동안 먹으면 혈압이 10% 떨어진대요. 그럼 나 저혈압인데 코큐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아니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압이 높아진 경우 고혈압의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혈압이 10% 떨어진다 해요. 그럼 저혈압인 분은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먹어봤자 혈압 안 떨어지고요. 혈압이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대신 이제 활력을 줄 수는 있겠죠. 에너지가 더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 질환에 예방된다는 게 그런 뜻으로 써 있는 거고요. 이 콜레스테롤 높으면 병원에서 스타틴계 약을 처방받는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조절은 되는데 문제는 이 코큐텐의 생성이 억제된대요. 그런 사람들에겐 특히 코큐텐을 같이 권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코엔자임 큐텐을 12주 동안 하루 2번 먹었을 때 혈압이 10% 낮아졌다라는 자료예요. 그래서 코큐텐에 대한 내용은 천연 발효 방법이다.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아줘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실은 코큐텐이 우리 몸의 4대 장기, 일 많이 하는 간, 심장, 신장, 폐, 코, 코엔자임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 코큐텐의 생성량도 40세가 넘어가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돌연사, 코큐텐을 심장은 한 반 정도로 줄어든대요. 원래 젊은 20대에 비해서. 그러면 심장에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사실 잘 몰라서 음, 잘 몰라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심장 쪽에 이슈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꼭 권하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틴. 프로틴은 우리 몸에서 이런 일 하잖아요. 효소, 근육, 호르몬, 혈액, 항체, 에너지 모든 거의 원료가 프로틴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 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게다가 또 나이가 들면 몸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 다들 알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냥 단백질 먹는데?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틴이 뭐가 좋은지를 어떻게 어필하냐? 저는 이 얘기해요. 100% 식물성 단백질이다. 밀과 완두, 대두를 가지고 아미노산가라는 걸 뭘 갖고 먹이냐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9가지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그중에 반드시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그 비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필수 9가지, 비필수 11가지, 총 20가지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어떤 식품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을 줘요. 근데 주로는 동물성 단백질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개 정도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좋다고 한간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달걀, 우유,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동물성 단백질 자꾸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뭐 사육하는 과정에 항생제며 뭐 호르몬제며 뭐 이런 것들도 우려고 또 동물성 단백질 자꾸 먹었더니 뭐 암 원인이 된다더라. 특히 고기,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이렇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일급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더라. 뭐 이런 기사들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하는 건데 식물성 단백질이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필수 아미노산 한두 가지가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대두를 베이스로 해서 밀과 완두로 대두에 비어 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짜리 이게 나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PDCAAS라고 그냥 아미노산 점수 말고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을 보정한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1.0이 만점이에요. 근데 대두는 1.0이에요. 소고기는 0.9예요. 오히려. 그래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아미노산 20가지가 다 들어있고 무엇보다 대두의 문제는 GMO잖아요. GMO 쓰지 않은 넌 GMO인데다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해? 체중 1kg당 1.5g 정도.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다 먹는다 아니고요. 하루에 서너 번 나누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먹는 게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왕창 먹으면 우리 왜 뷔페 가갖고 온갖 진수성찬을 막 7접시씩 갖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사하죠? 토하거나 다 못 받아들여요. 그 다음 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나눠 먹어야지 내가 필요한 걸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단백질도 그래요. 하루에 한 번에 30g, 뭐가 됐든 30g을 넘지 않게 해서 하루에 서너 번에 나눠서 먹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요렇게 파이토프로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근데 단백질 먹으면 막 속이 부글거려. 있죠? 소화 잘 안 돼. 맞아요, 안 돼요. 콩은 워낙 단단해서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하이드라 액티브, 파이토프로틴 중에 가수분해 단백질. 근데 이게 좋은 건 소화도 잘 되고요. 히알루론산도 120mg이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 수분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수분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은 있지만 저는 사실 이 하이드라 액티브를 먹어요.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게 만들었냐면요. 그 파이토프로틴 분자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화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래서 한 번을 먹더라도
히알루론산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선택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조금 단백질 소화 안 돼 이런 분에게는 이 하이드라 액티브를 얘기해 드려서 추천하는 것도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다운. 제가 조금 순서가 정리되지 않게 두서없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거를 뽑아서 보세요. 글리코다운도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좀 이런 류의 그 혈당 조절하는 제품들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찾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당뇨가 너무 많아요. 그쵸. 당뇨 환자가 너무 많은 이유는 이제 건강 강의 시간에 들으셨을 테니까 당뇨이거나 당뇨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라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혈당 스파이크니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복잡하고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글리코다운에 들어있는 성분 뭐 갖고 만들었어? 바나바 잎 가지고 만들었다고. 바나바 잎이라는 걸 전 처음에 글리코다운 나올 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나나만 알았지 바나바는 몰랐어요. 근데 그 바나바 잎을 기능성으로 많이 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바나나 잎에 들어있는 코르솔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인슐린 아시죠? 혈당 조절해주는 우리 몸의 호르몬, 췌장에서 나오는 구조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자꾸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많이 만들어내다 공장이 지치면 파업을 하겠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그렇다고 우리가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인슐린을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비슷한 애 데려다가 내가 좀 쉬고 얘가 대신 일하게 한다라는 취지이기도 해요. 이 바나바 잎으로.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네. 그래서 이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리 건 인도산이라고 강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산이 가장 프리미엄급이래요. 그래서 얘는 언제 먹냐? 하루 세 끼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먹는 끼 있어요. 사람마다 식사 패턴은 다른데 점심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식전에 두 알 딱 드시는 걸로 나의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글리코다운. 그래서 이렇게 그 코르솔산이라고 하는 글리코다운 원료인 바나바 잎의 유효 성분이에요. 그거를 어 15일만 딱 먹었는데도 식후 혈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이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분과는 자료를 같이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버 비트. 이거 혹시 잘 드세요? 식이섬유 추천하잖아요. 식이섬유 우리 굿모닝 할 때도 식이섬유고요. 사실은 식이섬유가 영양학계에서는 영양소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 동안. 왜냐면 식이섬유는 흔하게 널려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왜 자꾸 식이섬유 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음식이 달라졌어요. 부드럽고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급기야는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뇨도요. 과식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식이섬유 부족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내 몸에서 인슐린 공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혈당이 상승하면 되는데 너무 쉽게 당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잘 먹어야 되는데 파이버 비트도 있고 식이섬유 파우더도 있어요. 차이는 식이섬유 파우더는 100%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파우더 식이섬유 타면 아무 맛이 안 나죠. 처음에 그 제품 출시될 때 물에다가 타갖고 시음을 해보겠거든요. 근데 식이섬유인데 분명 뭘 탔는데 찬찬히 음미해보면 현미 녹차인가?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 맛밖에 안 나거든요. 왜냐면 물에 싹 녹아서. 물에 싹 녹은 식이섬유도 좋아요. 근데 하는 일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다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이 파이버 비츠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요거를 보시면 17가지 과일과 통곡물에서 얻은 식이섬유가 하루 13.4g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 식이섬유 권장량이 25g. 그러니까 하루에 2스푼 정도 먹으면 그만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 13.5g 식이섬유를 섭취하려면 토마토를 하루에 몇 개 먹으래요? 7개. 피망도 7개. 양배추 반 통. 불가능해요, 사실은. 식이섬유를 이렇게 식품으로만 섭취하는 것. 식이섬유가 있는 식품 먹어야 되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이렇게 따로 챙겨 먹어야 되고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식이섬유가 충분해야 그걸 먹이 삼아서 뷰티르산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 뷰티르산이 장 세포 사이사이를 꽉 묶어서 장이 새지 않게, 즉 염증이 몸을 돌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식이섬유인데, 이 파이버 비츠는 우리나라에만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 아메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불용성과 수용성이 3대 1이래요. 그러니까 불용성은 약간 거칠거칠한 식이섬유예요. 물에 녹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김치를 씹다 보면 끝까지 남는 그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거를 소화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 소화해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네, 근데 장애까지 가는 동안 걔가 빗자루처럼 장벽을 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불용성 필요하고요. 수용성은 변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장에 빠르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그래서 그 3대 1의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귀리 식이섬유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파이버 비츠에는. 당뇨 있는 분들 귀리 식이섬유 구해 먹는다 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귀리 식이섬유가 또 특히나 식후 혈당 상승도 낮았고요. 그에 따라서 인슐린 수치도 적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귀리 식이섬유 참는 분에게는 파이버 비츠 권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못 먹겠어.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도 좋아요, 사실은.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조인트 가드. 이 관절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죠. 그러면 혹시 TV에서 콘드로이틴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뭐 상어 연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말 엘라스틴 뭐 이런 광고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홈쇼핑이 막 한참 뭐를 띄울 때는 그거가 좋은가 싶어갖고 막 그런 걸 찾거나 홈쇼핑으로 주문하거나 뭐 약국에서 찾거나 그러는데, 이 조인트 가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관절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맞닿지 않도록 뼈 끝을 보호하는 게 연골이거든요. 이 연골이 오래 쓰면 닳아요. 아니면 사고가 나도 닳을 수 있고요. 체중이 과하게 나가도 닳아요. 빨리 닳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있어요. 원래는 관절을 빨리 닳게 하는 원인 중에 뭐 유전적 요인이 있는데, 그 유전적 요인이 사실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로 분석을 요즘은 하는 추세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연골이 끝에 있고, 연골과 그 뼈와 뼈 사이 연골, 그 안을 채우는 게 윤활액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윤활막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골을 확대해 본 게 그 오른쪽 그림이에요.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이시죠?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 여기에는 글루코사민도 없고요. 콘드로이친도 없어요. 그냥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이 이 연골을 만드는 주된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요 콜라겐은요, MSM이라는 이 식이유황 성분이 있어야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MSM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에는 1500mg.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원료가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러니까 메인은 글루코사민이
거예요. 거기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한 MSM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MSM이 그런데 고맙게도 진통 효과도 뛰어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글루코사민이 1500mg 들어있고요. MSM이 1500mg 들어있고요. 비타민 C도 30mg 들어있는 게 이 조인트 가드예요. 물론 상어 콘드로이친 들어있어요. 부원료로 일부. 왜 부원료로 일부 넣냐? 메인은 프로테오글리칸과 콜라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1500mg 이거 얼마큼을 먹으면 1500mg을 하루에 먹을 수 있냐면요. 조인트 가드 6정을 먹어야 하루에 글루코사민 1500mg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어, 관절 관련된 서적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글루코사민 1500mg을 6개월 동안 먹었더니 관절염이 60%인가 개선됐다. 관절염은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더 나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지. 그런데 글루코사민을 먹어줌으로써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약 없이 수술 없이. 게다가 MSM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마찰이 돼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죠. 근데 소염 진통제가 관절염을 개선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안 아프게 해주는 걸 뿐이죠. 근데 여기 이 조인트 가드에 들어있는 글루코사민과 MSM을 통해서 연골의 원료인 프로테오글리칸이랑 콜라겐을 합성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비타민 C는 항산화제잖아요. 강력한 항산화력. 그래서 항산화라는 건 세포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이 윤활액, 여기가 수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윤활액에서 이 세포들이 공격당하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 음, 보스웰리아라는 허브가 들어있기도 한데 요즘은 MSM 쪽을 더 강조하는 이유가 보스웰리아의 진통 효과보다 MSM의 진통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글루코사민과 MSM을 얘기해 주시면 그 밖에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는 걸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조인트 가드는 반드시 하루에 6정을 채워서 드시라고 권해 주세요. 증상이 있어서 드시는 분들에게 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먹겠다 그러면 뭐 양을 꼬박꼬박 안 드셔도 괜찮지만 아파서 먹겠는데 하루에 뭐 먹었다 안 먹었다 한다 그러면 효과 기대 못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비전헬스 요즘 루테인 얘기도 사람들 많이 하죠. 많이 먹어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루테인을 왜냐면 오래 사니까 루테인은 뭐의 원료냐면 황반색소의 원료예요. 백을 갖고 태어나는데 청색광, 뭐 화려한 무슨 뭐 이런 프린트물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청색광이 그 황반을 자극해서 황반색소의 밀도가 떨어지다가 황반색소가 하나도 안 남으면 상이 안 맺히기 때문에 실명이 되는데 옛날에는 오래 안 살았으니까 실명될 때까지 잘 안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명이 되고도 더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청색광을 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황반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을 때는 가능하면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고요. 자외선도 황반 색소 밀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 뭐 핸드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이런 거 볼 때 주변을 이렇게 환하게 해놓고 보셔야 돼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자려고 누웠어. 그럼 불을 껐잖아요. 불을 끈 상태에서 이 청색광, 그러니까 밝은 빛을 보게 되면 어두운 상태,
잖아요, 주변이. 그러면 눈은 동공을 이렇게 확대를 해요.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같은 청색광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황반에 집중 포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생활, 그러니까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 다행히 영양학자들이 황반 색소의 밀도를 높여주는 영양 성분을 찾은 거예요. 그게 루테인이요. 그 루테인이 들어있는 비전에스라는 제품이 주 원료가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산틴이에요. 황반의 중심부와 주변부까지 다 채워주고,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이 뭐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안 보이죠. 뭐 극장 같은 데 들어갔다고 치면 자리 찾으려면 잠시 멈춰 있어야 되죠. 계단 못 밟겠어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게 눈에서 암 적응을 하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이 베타카로틴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극장에 요즘 잘 안 가니까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만났어요. 터널에 딱 들어가면 주변 시야가 어두우니까 유독 잘 안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집어넣은 식물 영양소예요. 이 눈 영양제에는. 그게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 라이코펜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눈에 조리개 있잖아요. 그 조리개를 잡아주는 모양체라는 게 있어요. 이 조리개 아니고요. 이 수정체를 잡아주는 모양체. 이 모양체의 그 모양근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초점을 이렇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맞추는 거거든요. 렌즈를 생각해 보시면 렌즈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맞출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모양체인데, 이 모양체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초점 잘 못 맞추는 증상을 뭐라고 불러요? 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대표적으로 모양체의 항산화 역할을 해준대요. 그러면 노화를, 노안을 지연시킬 수 있겠죠. 제가 노안이라고 했어요? 노화라고 했어요? 노안이에요. 네, 어쨌든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나 이런 거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그림 보여주면 따라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농장을 갖고 있죠. 농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 황반 색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대요. 루테인과 지아산틴으로. 그 마리골드 꽃이 원료인데요. 마리골드 꽃에는 루테인도 있고 지아산틴도 있어요. 근데 루테인도 있고 지아산틴도 있는 그 마리골드 꽃을 짜서 딱 루테인 10mg, 지아산틴 2mg이 되게 만드는 게 쉽지 않겠죠. 아예 루테인 전용 꽃과 지아산틴 전용 꽃을 따로 키운대요. 뉴트라이트 농장에서는. 그래서 루테인 전용 꽃에서는 루테인 10mg 추출, 지아산틴 전용 꽃에서는 지아산틴만 2mg 추출. 그래서 복합물로 12mg을 써요. 왜요? 그만큼의 인체 적용 실험을 했더니 황반색소 밀도의 농도가 증가하더래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건 안과학회 권고 사항이에요. 10년 정도 연구해서 만들어진 수치거든요. 요만큼을 내기 위해 순도 높은 방식으로 재배를 해요. 뉴트라이트밖에는 못하는 거죠. 이 원료를 사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 앞에서 뒤까지 전체를, 앞에서부터 이 황반 뒤에까지를 전체적으로 입체적 관리를 하고요. 라이코펜이 모양체에 도움되고요. 베타카로틴은 망막에 도움되고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순도 높은 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특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개별 인정형 제품이에요. 이것 그대로 식약처에다가 이 원료 배합비대로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타사 루테인 제품들과는 이런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도 많이 먹죠. 사람들.
그럼 나 오메가3 먹는데 뭐 오메가3를 고를 때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잖아요. 오메가3는 기름이에요. 기름, 생선 기름. 기름은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산패가 되죠. 네, 쩐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담겨 있는 용기 자체가 투명하면 안 돼요. 불투명해야 돼요. 그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메가3를 제조하는 공정에 공기가 들어가거나 빛이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서 산화될 수 있겠죠. 전공정 진공 상태에 일하면 완벽하겠죠. 그래도 혹시라도 유통되는 과정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오메가3가 산화가 될 우려가 있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사항. 물론 원료가 안전한 원료여야 되는지는 가장 1번이고요. 이런 몇 가지 체크사항이 있잖아요. 오메가3를 고르는데. 그런데 새로 나온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얘는 뭐가 다르냐?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파이토, 즉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식물 영양소냐면요. 뉴트리서치 농장에서 나온 거예요. 화이트 치아씨드. 우리 왜 들기름, 참기름 이것도 다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메가3도 알파 리놀레익 액시드, ALA가 그거거든요. 알파 리놀레익 액시드가 어디에서 추출했냐면 치아씨드에서 추출을 했어요. 화이트 치아씨드에서. 그럼 굳이 그동안 동물 오메가3 그렇게 먹더니 생선 오메가3 먹더니 왜 식물 오메가3가 들어갔을까요? 희한하죠, 그것도. 식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오메가3에 식물 오메가3를 추가했잖아요. 이 식물 오메가3가요, 뇌기능 개선 쪽으로 또 연구가 막 되고 있나 봐요. 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식물 오메가3를 같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DHA, EPA를 작은 어종에서 훔볼트 해안에 오염되지 않은 그 바다 속에 있는 등치 크지 않은 작은 어종에서부터 오메가3를 추출했대요. 왜요? 이젠 바다도 오염이 돼서요. 오래 사는 애들은, 등치 큰 애들은 중금속 오염이 심해서 그래서 남태평양 훔볼트 해역에 있는 작은 어종을 가지고 오메가3를 만들었는데 얼마큼 들어있냐면요. 1000mg 들어있어요. 예전에 세몬 오메가3 좋아했던 분들 많아요. 오메가3가 뭐 항염, 혈중 지질 개선, 눈 건강 뭐 몇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그 커다란 오메가3 680mg이었죠. 두 정 먹으면 12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600이었나요? 응. 근데 이거는 하루에 4알 먹으면 1000mg이니까 알도 작고 먹기도 쉬운데 함량도 꽤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쿠아셀 용법, 공법. 그 기름방울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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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어요. 그래서 흡수율을 확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그림인데 밑에 있는 건 일반적인 피쉬오일, 어유고요. 위에 거는 아쿠아셀 공법을 쓴 어유인데 흡수율이 확 올라가죠. 그림상. 그래서 뭐, 이쥐냐, 뭐, 이쥐냐, 뭐, 티쥐냐, 막 이렇게 한참 또 분류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메가3를. 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아쿠아셀이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흡수율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이쥐냐, 치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서 미세 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작냐면요. 머리카락의 100분의 3보다 작은 크기래요. 그 기름방울 하나가. 그리고 전 제조 공정을 진공 상태로 유지하고 토코페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회 분량의 212% 권장량에. 사실은 이 토코페롤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막 이래서 화장품에도 막 넣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토코페롤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 토코페롤은 워낙 원료가 비싼 원료예요. 그래서 많이 쓰기 쉽지 않은데
뉴트릴라이트는 뭐 팍팍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오메가3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쿠아셀 공법 얘기를 마저 할까요? 그 오메가3를 물에 녹이는 실험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뜨거운 물에다 이제 오메가3를 넣어갖고 녹이잖아요. 그러면 타사 것들은 사실 잘 녹지도 않아요. 그 캡슐이. 그 얘기는 들어가도 쉽게 잘라지지 않아서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 오래오래 머물러요. 먹고 나면 위에 남아있던 것들이 비린내로 올라오죠. 트림으로. 근데 요 마린 오메가3 뜨거운 물에 녹여보면요. 물이 뿌얘져요. 한번 녹여보세요. 궁금하시면. 보통은 녹이면 기름방울이 떠다니거든요. 대부분의 오메가3 제품들은 생선 기름이니까. 기름이니까 기름방울이 물에 떠다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쿠아셀 공법으로 굉장히 작게 쪼개놔서 얘는 우리 클렌징 오일, 세안할 때 얼굴에 오일을 바르고 물을 묻혀서 문지르면 뿌얘지죠. 약간 그런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 그래서 이제 요 중금속을 얼마나 엄격하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준이 있고 국제 기준이 있는데 자사 원료의 기준은 훨씬 더 아주 타이트하죠. 이런 자료도 보여주면 기왕이면 중금속 걱정 없는 오메가3를 먹는 게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에서는 한 7가지만 걸으면 되는데 자사 원료는 26가지를 다 거르는 200번씩 테스트한대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출고되는 과정까지 오는 전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사실은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슬림 스마트. 슬림 스마트는 원료가 뭔지 사람들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잠깐만요. 엄마 미팅 중. 음, 공유가 중지됐죠? 음,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예. 그 가르시냐 캄보디아 추출물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가르시냐 캄보디아 추출물이 뭐냐면요. 이, 그 뭐죠? 그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열대 과일. 음, 마늘 같은 게 들어있는. 빨리 누구 도와주세요. 이, 이렇게 까면 마늘 같은 게 들어있는 망고스틴, 망고스틴. 망고스틴. 네, 망고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래요. 망고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망고스틴은 아니에요. 근데 주로 이제 열매 껍질, 열매 이 요리 재료로 쓰는데 이 껍질에 있는 HCA라는 성분이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많이 먹는 밥, 빵, 떡 이런 게 주식인 사람들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다 쓰면 좋은데 에너지로. 탄수화물이 참 쓰기 좋은 에너지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 못 쓸 만큼 많이 먹는 거죠.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러면 그 못 쓴 탄수화물은 어떻게 바뀌냐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이제 지방이라는 애가 재미있는 게 저장하기 아주 좋은 형태로 효율 좋은 애가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은 좀 덩어리가 크거든요. 등치가 커요. 그런데 지방은 등치는 작아요. 그 분자 자체를 보면. 그래서 탄수화물을 차곡차곡 지방으로 저장해서 어디다가 모아두죠? 배. 배에다가 모아둬요. 사실은 뭐 볼 같은 데 모아두면 너무 좋잖아요. 그 지방. 조금 볼도 좀 통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굳이 필요 없는 배에다 모아두거든요. 그런데 이 과도한 탄수화물이 과도하다는 건 내가 많이 먹은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요. 나는 많이 안 먹었는데 정말 안 움직였어. 그래도 과도한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로 다 못 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과정에 어떤 효소가 일을 하겠죠. 우리 몸에서 모든 효소가 일을 하니까 HCA가 그거를 딱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먹어도
뱃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가르시나 카보자 추출물이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8주 동안 HCA 1000mg을 먹었더니 뭐가 줄어들었어요? 연두색으로 표현된 내장 지방이요. 사실은 피하 지방보다 더 심란한 게 내장 지방이잖아요. 곱창 드시나 모르겠지만 곱창 사이사이에 껴있는 기름, 그 기름이 우리가 딱 허리를 잡았을 때 잡히는 피하 지방 말고 그 안에 있는 장기 사이사이에 낀 지방, 이게 왜 문제냐면 피하 지방은 혈액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근데 이 내장 지방은 바로 장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관을 타고 몸을 돌면서 혈액을 탁하게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HCA를 8주간 먹었더니 내장 지방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고민인 분이라면 슬림 스마트, 얘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본사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 한센 버나드 버니스 한센 여사가 직접 운영한다는 웨어하우스가 있었어요. 그 본사 옆에. 우리는 이렇게 매장이 전국에 13개가 있잖아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매장을 운영을 본사에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워낙 가장 오래된 아메이 사업자이시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워낙 크신 분이니까 본사 근처에 그런 우리로 따지면 픽업센터 같은 그런 곳을 운영하셨는데 그분이 늘 상주하실 리는 당연히 없고 그때만 해도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직원이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약간 퉁퉁하신 어떤 남자분이 직원으로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 제품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라면서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저 제품이. 이유가 자기 와이프가 다 되게 살이 많이 쪘었는데 저거 1000짜리 먹고 살이 쏙 빠졌다고. 저게 무슨 마법의 묘약인 것 같아갖고 그때 같이 구경 갔던 분들 중에 저거를 막 미리 사갖고 오고 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왔더라고요. 저게 굉장한 거라는 걸 저는 그래서 미리 들었었는데 얘가 과도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지 못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 1000mg이에요. 하루에 6정이 1000mg HCA라는 성분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때마다 2알이나 3알 해서 한 6알 정도를 먹어주는 걸로 안전하게 체지방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체지방 조절하는 게 보통 다이어트 식품 병원 가서 처방받거나 아니면 한의원 가서 처방받고 그러면 뭐 식욕 억제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해갖고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간질 치료제였다든지 이런 기사들 보시죠.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는 이 뇌 중추신경계에 바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워낙 많이 먹어서. 아니면 카페인 같은 걸 막 넣어갖고 대사를 막 돌린다든지. 그래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었는데 막 설사를 막 너무 해서 못 먹겠다. 아니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린다.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런 분들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무 열매 껍질일 뿐이고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일을 못하게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성분. 이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뒤에 나오는 CLA도 마찬가지고요. 이 CLA는 홍화씨에서 뽑은 거예요. 공액 리놀렌산의 약자죠. 이 CLA도 처음에 건강보조식품 원료로 나왔을 때 굉장히 히트였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CLA만 먹었는데 체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보통은 뭔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막 식사도 조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게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기만 했는데 체지방이 분해되더라. 왜냐면 얘가 지방 세포의 수명을 단축한대요. CLA라는 공익 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인대요. 세포의 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진 게 비만이잖아요. 지방세포에.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CLA가 들어가서 그런 지방의 대사를 바꿔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단백 분해 효소, LPL,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거. 이게
먹으면 지방 음식을 먹으면 그 지방 음식이 그대로 우리 세포로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등치가 커서 그걸 잘게 잘라갖고 지단백이라는 걸로 싸갖고 그거를 우리 지방세포까지 오면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진 형태였던 것에서 이게 분해를 해서 지방만 지방세포 속으로 쏙 넣어주는 구조예요. 근데 요 지단백 분해 효소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포까지 지방을 데리고 와도 지방세포로 지방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저장을 막아주는 이 3단계로 CLA, 공획리놀렌산이 지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양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왠지 기분에 그럴 것 같잖아요. 적게 먹은 것과 많이 먹은 것과 더 많이 먹은 것과 여러 가지를 했더니 적정량이 나온 거예요. 3.4g. 하루에 CLA 3.4g이 가장 체지방 감량 효과가 뛰어나더라. 이 얼마 동안 먹었냐면 12주를 먹었대요. CLA는 그러니까 기본 얼마큼 권해야 돼요? 3개월은 먹어보라고 권해야 돼요. 한 달 먹고 효과가 있네 없네를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해도 체지방이 1.7kg 빠지는데 1.7kg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체지방 1.7kg 감량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양이거든요. 1kg이 7,700칼로리예요. 지방 1kg이. 그러면 어머나. 7,700칼로리만큼을 태워야 된다는 여린은, 얘기거든요. 그 여린 놀라운 엄마한테 진짜 일이죠. 걸린 게 있어서.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큼이고요. 내가 혹여라도 조금 더 욕심을 내, 운동을 해. 그럼 4kg까지도 감량이 되는 게 이 CLA 임상 결과거든요. 근데 이 3.4g이 얼마큼이냐? 이 CLA 6정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CLA도 아까 아니, 조인트 가드처럼 요 양을 정확히 지켜서 먹어주라고 추천해야 해요. 그래서 이 CLA가 한참 홈쇼핑이니 뭐니 이런 데 막 나오다가 요즘 잠잠해진 이유가 함량이 안 채워져 있어. 먹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CLA 1.7g 먹었더니 체지방 감량 효과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CLA 5.1g 먹었는데 3.4g 먹은 거보다 초록색 막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체지방 감량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6정을 지켜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CLA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안전한 체지방 조절 원료예요. 이것도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대요. 슬림핏. 다이어트 유산균 이 슬림핏 요즘 사람들 유행이던데요? 뭐 먹어요?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 비엔날신. 뭐 이런 거 먹던데요? 응. 근데 저도 비엔날신이 뭔가 하고 봤더니 무슨 체지방 분해해주는 유산균이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웬걸 이건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요. 냉장 유통하는 제품이던데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던데요. 근데 사람들이 선전하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슬림핏은 뭐냐? 요 두 가지가 균이 들어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커바터스 HY7601이라는 균이랑 유산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플란트늄 KY1032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HY7601이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콜레스테롤 억제라고 써있죠. 그러면 체지방이 많아져. 그러면 염증이 높아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간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안 돼. 이렇게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 중에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요 슬림핏 유산균에 들어있는 HY7601이 동물한테 쥐겠죠. 고지방식이를 먹인 거예요. 지방질을 많이 먹으면 뭘로 바뀌어요? 콜레스테롤로 바뀔 거잖아요. 그럴 걸 기대했는데 이 유산균 처리를 했더니 지방을 왕창 먹인 쥐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더라. 라는 걸 연구해서 이 다이어트 유산균에 이 균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슈가 있는 분에게 추천하면 좋을 다이어트 유산균 이 슬림핏이에요. 그리고 이 KY1032는
지방세포가 형성되지 않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용기가 특수 용기예요. 실온 유통이 가능해요. 너무 편리해요. 먹고, 갖고 다니면서 먹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국내 최초 식물유래 체지방 감소 균으로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방세포, 콜레스테롤도 억제하고 지방세포 억제에 특허를 받았다고 해요. 벌써 시간이 9시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음, 할게요. 힘드셨죠? 늦은 밤에. 제가 Recording in progress. 주변 주변에서 네, 줌에서 나가진 않았나 보네.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제가 더 모아서, 어,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또 알려드리고, 그 본인 마이랩 결과 출력해 보시고, 본사에서 그 마이랩 앱에 마이랩 분석지, 마이랩 그 프로그램 가이드북, ABO 가이드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랩 앱에 들어가서 핀 번호 넣어서 로그인하면 우측 상단 3자 누르면 거기에 ABO 가이드북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성분, 원료, 건강 영역별 뉴트라이트 제품이 출력할 수 있거든요. 따로 뽑아서.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다 뽑아서 내 웰니스랩 결과랑 비교해서 영양소를 체크해 보시고 그 영양소를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한 팁을 오늘 드렸어요. 그 영양제 성분을 직접 제품 추천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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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